안녕하세요. 금요 경전 수업 시간이고요. 유식 철학 시간입니다. 유식 실성, 상성 위 중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사중 이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몸풀기였는데 저는 그게 몸풀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풀기가 더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때보다는 조금 쉬운 유식 삼성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오늘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4대 연기설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불교의 실상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풀리지 않은 의문인 거예요. 4대 연기설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설득이 되는데, 왜냐하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인과를 알게 되니까. 근데 실상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유식 삼성과 삼무자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은 실상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또 의문, 자기 의문에 직면하게 된 거죠. 유식 실성은 왜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뿌리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초전법륜에서 시작을 해서 유식 삼무자성에 이르기까지 유식 실성, 실상이라고 하는 공부는 왜 하는지 한번 제가 스스로 찾은 이유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통일장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중도라고 하는 이론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에 목차를 좀 넣어봤어요. 초전법륜과 철학적 중도, 이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 핑크대왕과 유식삼성, 그리고 삼무자성과 통일장 이론.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먼저 초전법륜과 철학적 중도 부분을 한번 보면은 오늘의 메인이 되는 문장으로 제가 이걸 꼽았어요. 승의 재상 리 일 이성이라고 하는데 해신밀경의 문장입니다. 진리의 모습은 현상과 하나도 아니요 다름도 아닌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통일하기 위해서예요. 통일 이론을 찾기 위해서요. 일단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문장은 끝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초전법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배웠는데 마하바카에서 부처님과 오비구들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열애는 아라한이며 정등각자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를 얻었노라. 내가 그대들을 가르칠 것이니 내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법구경 인연담에서 안냐 꼰단냐가 되시는 꼰단냐 존자가 아직 안냐 안 붙으셨어. 아직 안냐 붙지 않으신 꼰단냐 고행자가, 사실은 꼰단냐 고행자가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부처님을 열렬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항상 열렬한 신봉자가 실망했을 때 가장 열렬한 비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
저 패배자. 온갖 이제 자신이 붙일 수 있는 자신의 교양선에서 해. 왜냐면 왕족이니까 왕족끼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들을 통해서 이 석가족의 패배자가 왔으니 그를 사실은 원래는 아는 척 정도만 하고 일어서지도 말고 마중도 하지 말고 예를 갖추지도 말고 온갖 요구들을 다 해요. 그런데 부처님 오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바로를 받아들고 예를 취하잖아요. 그리고서 상호간의 대화를 하는데 부처님을 이 고타마라고 부르거나 또는 시탈타라고 불렀을 거예요. 고행자, 고타마요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열애를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3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죠. 여기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고행을 포기했고 쾌락에 빠졌고 그런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끈단 말입니까? 의심하니까 3번을 권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전법륜이 시작되는 거죠. 서두 기억나시죠? 시작의 내용이 그러니까 설득하는 내용 말고 초전법륜 법문의 시작 내용은 바로 이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느니라. 무엇이 그 둘인가? 첫째, 감각적 욕망에 빠져 즐거움만을 찾는 것이니 이것은 저열하고 세속적이며 범부해지시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을 주지 못한다. 둘째,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것은 괴로운 일이며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을 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2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노라. 열애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깨달았는가? 중도를 깨달았노라. 그리고 그 중도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의가 명료하게 있죠. 초전법륜의 시작은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고 중도의 의식에 머무르느니라. 열애는 중도의 의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착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수행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멸성제의 선언이거든요. 이전까지 단 한 명도 자신을 붓다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 내에서. 자신을 붓다라고 가장 명료하게 부르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멸성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신병이 완치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지금까지 아무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이 병은 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병이 날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믿을 수 없죠. 믿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 완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뭐냐면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멸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성취할 수 있고 성취되는 최종 목표의 의식이 중도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쾌락과 고행,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의식,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완전한 정의인가? 이거는 아니에요. 완전한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떤 극단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 어떤 극단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비구들에게 예시를 할 때는 그때 당시 딱 온단냐 존자가 쾌락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고행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이슈. 그러니까 이 이슈를 비유로 해가지고 요 정의에다가 적용을 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어떤 극단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의식 상태, 요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담백한 중도라면 이것이 후대에는 정리될 때 어떤 언어로 정리되는 거냐면 실천적 중도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 말고 연기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쓰셨기 때문에 이 중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상적 중도를 부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적 중도를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후대에 저 중도라고 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중도를 연구하는 갈래가 두 갈래로 나뉜 거라. 하나는 실천 수행에 대한 것.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셨어요. 악사가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가 숙련된 마음의 악공으로서 매 순간 항상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이 실천적 중도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의 전부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중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바로 중도 실상, 실상론에 가서 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초전법륜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부처님 당시에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건 실천적 중도가 전부라. 중도의 언어 속에서. 그럼 그 뒤에 사상적 중도와 철학적 중도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고, 팔정도 중에 정견은 사성제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3전 12행상으로 수행을 해서 준비가 되면 뭘 하라고 하셨냐면 무아관을 하기로 했잖아요. 무아관, 삼특상에 대한 무아관. 그럼 여기 보면 요 뒤에는 단순하게 자신의 마음을 중도의 의식으로 조율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미 사상적 중도의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단어, 중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단어 다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상적 중도 이론, 교리가 정리되기 시작할 때는 사상이라고 하는 속에 전부 포섭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시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하고 들어가면 초기 불교 속의 초전법륜에서는 어떤 극단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것을 중도라고 하고 이게 실천적 중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이렇게 자기를 조율하는 능력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인 거죠. 자기를 조율하는 것까진 좋은데 조율해서 뭐 할 거냐? 이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조율한 게 끝이냐? 아니면 조율해서 뭘 할 거냐? 이거는 말 그대로 준비한 상태예요. 눈을 떴으면 관찰을 해야지. 그럼 관찰 대상이 뭐냐면 지혜의 대상이 되는 사상, 철학. 사상과 철학적인 중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후대에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저 실천적 중도, 쾌락과 고행, 긴장과 이완, 이것을 조율하는 방법, 이것이 발전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거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고 닦아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으세요? 이건 닦아나가는 일이지. 발전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죠. 닦아나가서 체계는 완전히 있는데 그걸 그냥 자신의 삶에서 증명하는 것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더 높은 경지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미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더 높은 경지를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요 사상적 중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참 여지를 많이 주시는 분이라.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셨거든요. 교리에 대한 정리, 연구는 부처님께서 안거 20년 차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런 교리에 대한 연구들을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문화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형시켜도 된다라고 허락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사상과 철학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끝도 없이 발전해서 부처님 처음 말씀하신 연기 공식 아주 쉬운 거 4줄짜리, 그게 뭐냐면 차기곡 피기부터 시작하는 이 4줄짜리 연기 공식이 업감연기설이 되고 뇌하연기설이 되고 그 다음에 진여연기설이 되고 법계연기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연기설이라고도 하네. 성기설이라고 하죠. 이 끝도 없이 발전되는 사상적인 중도의 발전사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일단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요 중도는 실천적 중도가 분명하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중도라는 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발전해서 유식에 이르렀는가, 이걸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식의 목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유식을 공부한다고 하면 한 권으로 치면 성유식론인 거고, 그 성유식론은 또 요약하면 이 오리지널 말씀은 딱 30개성인 거예요. 유식 30성. 그냥 이게 전부인 거예요. 유식은 사실은. 이거에다가 계속 사족을 단 거라.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유식 30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구조적인 목차를 세우면 상성 위의 순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식상이라는 건 도대체 왜 배우느냐? 유식성이라고 하는 건 왜 배우느냐? 유식위라고 하는 건 왜 배우느냐를 지금 나름대로 오늘 초전법륜과 연결해서 보는 건데, 유식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법 귀일의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노스님한테 받은 화두라 그랬잖아요. 참 노스님 바로바로 주시지. 가려고 하니까 그때 꼭 주시대. 만법 회귀일인데 일귀 하철회인가. 만법 회귀일인데 일귀 하철회인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대요. 그럼 그 하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유식에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유식학자들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법이라고 펼쳐놓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근원을 전부 다 식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체계를 만들어낸 게 유식상이에요. 우리가 유식상 배워봤잖아요. 오이백법 펼쳐놓고 뭐 했냐면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식으로부터 어떻게 만법이 펼쳐져 나왔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유식상에서 쫙 배우는 거 아닙니까? 유식상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만법 귀일의 일이 식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유식상을 배웠어요. 유식상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유식성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유식성, 유식실성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철학적인 중도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철학적 중도. 철학적 중도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냥 반복할게요. 철학적 중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지만 포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다른 차원의 진리들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게 유식 실성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이 유식 실성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수행하는 방법이잖아요. 수행 차제. 그럼 이거는 뭘 발전시킨 거냐면 실천적 중도를 더 발전시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실천적 중도를 잘 갈고 닦고 유지하다 보면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서 묘사한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실천적 중도에서 말하는 오위를 갈고 닦을 이유가 원래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실천적 중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오위는 구경하고 목격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정인지를 잘 관철해서 정리를 한 게 유식 오위에 해당되는 상성위 중에 위에 해당된다. 요것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목차 다시 가보겠습니다. 핑크대왕과 유식 삼성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핑크대왕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네, 핑크대왕 퍼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게 오리지널이 뭔가 좀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초록색을 좋아하는 임금님 이야기가 있대요. 이제 인도 우화라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심리 동화 같은 그런 예화로 각색되면서 핑크대왕 퍼시 이야기로 각색이 됐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뭘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 광팬, 집착, 덕후, 오타쿠, 네, 핑크 덕후. 그러니까 이 대왕이 덕후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자기 조절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조절력이 없으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집착하는 대상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핑크대왕 퍼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 정도. 네, 다 핑크로 물들이고 그러다 식당 좀 물들이고 그러다가 옷도 좀 바꾸고 일하시는 분들, 자주 보는 분들 옷도 좀 바꿔드리고 그러다가 점점 이게 심해져가지고 성을 다 물들이더니 이제 병이 도져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길, 나무, 물, 산, 하늘까지 핑크로 물들이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요즘의 상식이면 그게 가능하겠나 싶지만 이거 어차피 판타지잖아요. 그럼 판타지 세계에서는 무슨 일을 못할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핑크대왕 말고 나머지는 지금 다 곤란해. 예, 자신들의 모든 취향을 무시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조언을 하기를.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다들 아는 것처럼 안경 하나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입보살행론의 요 문장이랑 아주 유사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거친 땅을 어찌 가죽으로 다 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 발바닥을 가죽으로 감싸면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그러지 마시고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핑크색 이 선글라스를 딱 껴준 거예요. 핑크 대왕은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나도 너도 모두가 해피엔딩이다. 이런 내용이 이 핑크 대왕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식인데 우리 삼량 배우지 않았습니까? 비량, 비량, 혈량인데 이제 비량, 비량 이러면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삼량 했을 때 혈량이 먼저고 그 다음 비량은 비교할 비자를 썼잖아요. 비비량 이러더라고요. 요 비량은 비량인데 비량 중에서 잘못된 비량. 그래서 안일비자를 하나를 더 써서 안일비 안일비가 아니라 안일비 비교할 비. 비량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안일비량도 비량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는데 비량을 하는데 잘못 보는 거죠. 요걸 비비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핑크대왕 퍼시 이야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잘못된 비량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잘못된 비량인 거예요. 안경이 있어요? 핑크빛 안경을 썼어요. 그럼 세상이 뭘로 보여요? 핑크색으로 보이죠? 근데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승혜를 보는데 핑크 승혜라. 그러면 승혜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 그게 뭐냐면 비량, 비교할 비자죠. 근데 핑크색으로 보는 핑크 승혜라고 보여요. 그럼 여기에 안일 비자를 붙여서 비비량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안경을 잘못 쓰고 있다, 인식의 틀을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비유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 그래서 안 쓰면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비량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비량을 하고 있어요. 핑크대왕 버씨는 뭐 때문이냐면 집착 때문에. 그 심리적인 집착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비비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비량을 최소한의 원리로 그 마음의 집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혜롭게 씌워줬더니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요거 안 썼을 때도 요 비비량을 하고 있었던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 딱 쓰고 만족을 하니까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빗자는 좀 빠질 수도 있겠지. 요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요런 거는 복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팔식과 삼량이 어떻게 통하는가. 요거 처음에 한번 했어요. 처음에 한번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꼈어. 혈량, 비량, 비량이 이제 사람들 금방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요 팔식을 다 배운 다음에 배대를 해봐야 분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혈량은 누가 한다고 배우셨어요? 혈량은 전 5식도 하고요. 제 8식도 하고요. 그리고 제 6식도 해요. 일단 다 연결해 놓고 볼게요. 비교할 비량은 누가 해요? 요 비량은 6식만 한답니다. 그러면 안일 비비량은 누가 해요? 첫 번째는 7식도 해요. 그리고 6식이 합니다. 그래서 6식은 혈량, 비량, 비량을 다 통하고, 그래서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혈량도 하고 비량도 하고 비비량도 해요. 그 다음에 말라식은 그냥 완전히 잘못된 놈이라 비비량만 해요. 얘는 그냥 못 쓸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부터 정화를 해야 나머지가 다 정화되는 거예요. 요거 왜 하냐면 지금 다리 놓기 하는 거예요. 유식 5위를 할 때 전식 득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순서로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려면 인식이 어떤 순서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요걸 보고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안일비량은 지금 누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예요. 얘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의식이고 얘는 의근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물들어 있으면 의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량을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항상 자아가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혈량이 이제 중요한 건데 혈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이 비교도 안 하고 잘못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거예요. 직관. 다른 필터 없이 직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제 육식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깨달으면 가능해요. 육식은. 그러면 깨닫지 않았을 때는 얘네 둘이 현량을 합니다. 전 오식은 제가 이름을 지었어. 얘가 하는 현량과 얘 팔식이 하는 현량은 다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현량,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팔식이 하고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여실지가 드러나질 않느냐? 팔식은 지금 계속 여실지를 하고 있어. 일체지도 하고 있어. 여실지와 일체지는 팔식이 지금 CPU 하나 돌려가지고 따로 돌려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온갖 비량을 섞어가지고 저 팔식을 인식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실지와 일체지를 못 쓰는 거예요. 현량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이 비비량을 해결하는 과정을 하면 현량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전 오식도 현량만 합니다. 전 오식은 잘못 보지도 못하고요. 비비량도 못하고 비량도 못해요. 전 오식은 비비량도 못하고 비량도 못합니다. 헤아리는 자세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보라는 건. 분별하는 건 의식이 하는 거고 또 그 비비량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 오식도 뭐밖에 못하냐면 현량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현량은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현량하고는 조금 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현량을 분현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분현량이라는 건 부분만 보는 현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봐보세요. 아레아식은 여기만 봐요, 뒤도 봐요. 예. 근데 우리의 눈, 안식은 여기만 봐요, 뒤도 봐요. 뒤도 보면 잠자리지. 예. 뒤도 보면 잠자리지. 어떻게 보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부분만 현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현량이라고 감각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는 현량을 한다. 그래서 분현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거는 첫 번째, 제8식은 항상 현량, 제대로 된 현량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8식 나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요. 우리 일. 우리 일. 우리는 항상 제대로 된 일체질을 쓰고 있어요. 항상 뭐라고 있냐면 여실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내 마음이 우리에게 뭐가 아닌 거냐면 아레아식이 아닌 거예요. 아레아식의 인식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항상 현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현량을 부분적이지만 전 오식이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전 오식은 죄가 없어. 죄는 이 뿌리에서 잘못된 분별을 만들어내는 얘가 분별을 하는 거지. 얘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비비량은 이 7식은 비비량밖에 못한다는 것. 도대체 왜 항상 이 불교에서는 모든 빌런 딱 한 명의 적을 꼽을 때 자아를 꼽느냐? 왜 자아가 도대체 문제냐?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은 다른 걸 못한다니까요. 현량도 못하고 비교할 비량도 못하고 뭐밖에 못하는 거냐면 안일비, 비비량만 하는 거예요. 유일한 적, 빌런. 7식.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왜 했는지 유식 삼성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보고 쉴게요. 뒤에 보시면 유식 삼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 순서로 배대를 한 겁니다.
원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보통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죠. 경전에 나오는 순서 유식 3성은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입니다. 그런데 왜 의타기성을 지금 예로 잡았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뭘 찾아 들어가는 거냐면 중도실상. 그래서 요 중도라고 하는 게 실천적 중도라 그랬나요? 철학적 중도라 그랬나요? 철학적 중도.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철학적 중도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로 철학적 중도를 전부 포섭했던 게 초기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 연기라는 말이 어떻게 계승이 된 거냐면 요식에는 타, 기. 타가 뭐냐면 연이거든요. 타의 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연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연기랑 똑같은 말이 의탁이에요. 그래서 이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냐면 만법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탁이성은 만법을 전부 포섭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의탁이니까요. 그래서 요 의탁이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면 의탁이성은 두 가지가 다 의탁인데 정분의타가 있고 염분의타가 있어요. 정은 청정해졌다는 거고 염은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탁이는 의탁인데 오염된 마음의 의탁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변계소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탁이는 의탁인데 청정해진 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원성실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도식을 딱 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로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건 의탁이 말만 딱 봐봐요. 벌써 연기잖아. 연기를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항상 모든 불교 철학은 후대에 발전될 때 갑자기 신조어를 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근본 없이 해가지고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넌 어디서 왔니? 그래가지고 차라리 외도를 해라. 그런 말 만들 거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전에 오리지널한 그 계승되어 내려오는 권위 있는 말들을 재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더 분명하게 한 거예요. 뭘 더 분명하게 했냐면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외에도 자의 친인연이 되는 종자 외에도 나머지 모든 증상연은 타거든요. 타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연기를 더 본인들 나름대로 분명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의탁이성. 연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생의 연기성이 뭐냐면 변계하고 소집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더하게 하는 거예요. 변계 플러스 소집이라. 자, 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계산하고 헤아려요.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헤아리면은 이 연기적 세계에다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비량이 나오는 거예요. 헤아려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인식된 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변계란 말이에요. 변계의 역할. 소집은 뭐냐면 요게 실제한다고 집착하고 믿는 거예요. 얘는 실제가 아니라 상분인데 얘가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집이 바로 염분의 염오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집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염분 의타가 사라지고 정분 의타만 남는데 변계 소집성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원성실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전 양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전이 있는데 여기 때가 있어. 염분 의타를 지워요. 그러면은 깨끗한 의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분 의타 원성실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뭘 알려드릴 수 있냐면 무슨 뭐 밧줄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마술사의 비유, 이런 유식 삼성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유를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셋이 도대체 왜 나온 말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의탁이 그러는데 의탁이가 뭐냐. 그래서 의탁이성, 변계소집성, 그 다음에 원성실성,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하시고 의탁이성 하나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통일을 하고 있어. 요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죄 중 망상과 그 사라진 진재를 뭘로 하고 있냐면 중도제로서 통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탁이성을 중심으로 지금 유식 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씩 지금 이 유식 실성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좀 반복하려고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몸풀기를 했거든요. 기본 지식을 배웠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조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도 유식 삼성과 삼무자성, 이것을 통해 중도실상을 찾아 들어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